멸종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죽고 나서 갑자기 끝,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많은 동물들이 실제로 그렇게 멸종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마리의 이탈자 같은 개체들이 그물망을 빠져나가 살아남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멸종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멸종이라는 단어는 항상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의 사라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완전히 멸종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생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5위. 트루돈 포르모수스, 상처 입은 이빨의 공룡. 트루돈 포르모수스는 흔히 상처 입은 이빨의 공룡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름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대한 사냥꾼은 아니었습니다. 이 공룡은 주로 작은 생물들을 사냥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고기뿐만 아니라 식물도 먹는 잡식성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몸집 역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키는 약 1m 남짓에 불과했죠. 하지만 크기만 보고 얕보면 안 됩니다. 몸무게는 약 4.5kg 정도였지만 놀라울 만큼 민첩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루돈은 깃털을 가진 공룡이었으며 디이노니쿠스와 마찬가지로 진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종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거대한 포식자는 아니었지만 빠르고 다재다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속도와 기민함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생태계 안에서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24위. 메가로돈, 바다의 최종 포식자. 메가로돈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생명체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무시무시한 포식자였다는 점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괴물 같은 상어의 이빨은 길이가 약 18cm에 달했고 턱의 힘은 자동차 한 대를 통째로 물어뜯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야말로 심해의 절대 지배자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이 거대한 상어의 전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인간이 거의 접근하지 못한 깊은 바다 어딘가에 메가로돈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이죠. 몸 길이는 약 18m에 달했는데 이는 스쿨버스 2대를 나란히 놓은 길이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메가로돈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괴물과 마주치는 불운을 겪게 된다면 이 생물이 왜 바다의 지배자였는지를 단번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23위. 아르헨티노사우루스, 거대한 초식공룡. 이 거대한 초식공룡은 몸 길이가 30m를 훌쩍 넘는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네, 미터입니다. 상상 이상이죠.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약 1억 년 전 남아메리카 대륙을 누비며 살았고 나뭇잎과 나무 껍질, 열매 같은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바로 진화입니다. 이 거대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나무 위에 있는 먹이까지 닿을 수 있어야 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몸집이 계속 커지게 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단순히 크기만 큰 공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자연 설계의 경이로운 결과물이었습니다. 비록 육식 공룡은 아니었지만 이 거대한 몸집만으로도 생태계 안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였고 자신의 영역에서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생물이었습니다. 22위. 파타고 타이탄, 과거의 진정한 거인. 이 거대한 생물은 아르헨티노사우루스보다도 무려 약 7m 이상 더 길었고 몸무게는 약 60톤에 달했습니다. 파타고 타이탄 역시 육식 공룡은 아니었지만 그 압도적인 크기 하나만으로도 당시에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공룡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마치 갑옷처럼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 덕분에 거의 무적에 가까운 방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포식자도 쉽게 목을 노릴 수 없었고 설령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겨우 긁히거나 물리는 정도가 전부였을 겁니다. 만약 포식자가 너무 오래 주변을 맴돌았다면 결국 이 거인의 거대한 발 아래 깔려 짓눌려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엄청난 존재가 2014년에야 처음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지구 어딘가에 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21위. 타르보사우루스, 백악기의 강력한 포식자. 이 공룡은 백악기 후기에 아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타르보사우루스가 그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맞습니다. 타르보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매우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오히려 더 강하고 더 파워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육식 공룡은 결코 둔한 사냥꾼이 아니었지만
지능면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만큼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두 포식자가 같은 대륙,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해보세요. 그야말로 전설로 남을 만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북아메리카의 사촌만큼 대중적인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타르보사우루스는 자신이 속한 생태계에서는 분명한 지배자였고 당대의 진정한 폭군 같은 존재였습니다. 22. 알로사우루스 조용한 거인. 알로사우루스는 키가 약 9m에 달하는 거대한 육식공룡으로 당시에는 가장 위협적인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약 2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비교적 가벼운 체형 덕분에 알로사우루스는 놀라울 만큼 민첩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고 현대의 포식자들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알로사우루스의 두개골에는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는 머리 무게를 줄여 더 빠른 움직임과 기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알로사우루스의 사냥 방식 중 가장 독특한 점은 이른바 해치 공격이라 불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매가 사냥할 때처럼 위턱을 강하게 내려찍어 먹잇감을 가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발톱을 이용해 순식간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이 방식 덕분에 알로사우루스는 자신의 생태계에서 확실한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19위. 기가노토사우루스, 거인들의 라이벌. 이 거대한 육식공룡은 단순히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체급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크고 더 무거웠던 포식자였습니다. 크기만 놓고 보면 기가노토사우루스가 유리해 보이지만 문제는 힘의 성격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의 이빨은 날카롭고 톱니처럼 생겨 살을 찢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은 훨씬 두껍고 단단해서 한번 물 때마다 뼈까지 부러뜨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공룡은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약 1천만 년 앞선 시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실제로 마주칠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포식자들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존재했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크기는 기가노토사우루스에게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은 것은 압도적인 턱힘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18위.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의 진짜 도전자. 이 공룡은 거대한 턱과 무시무시한 이빨로 유명했으며 당시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던 존재였습니다. 그의 턱힘은 상어에 비견될 정도로 강력했고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들까지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매복 위주의 사냥이나 시체를 뜯어먹는 방식보다는 먹잇감을 정면으로 추격해 공격하는 사냥꾼에 가까웠습니다. 이 공룡은 약 1억 년 전 북아프리카 지역을 누비며 살았고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생물들까지 사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룡의 초기 화석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소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이 화석들은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전쟁이 얼마나 많은 역사와 기록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앗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는 단순히 몸집만 큰 공룡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들어있던 공간이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컸다는 점에서 더 뛰어난 감각과 높은 지능을 가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7위. 유타랍토르, 더 거대한 랩터. 유타랍토르는 영화로 유명한 친척인 벨로시랩토르만큼의 명성은 얻지 못했지만 사실 위험성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포식자는 벨로시랩토르와 마찬가지로 높은 지능과 강력한 뒷발에 갈고리형 발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집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컸습니다. 벨로시랩토르가 몸길이 약 2m 정도였다면 유타랍토르는 무려 6m 이상까지 자랐고 몸무게도 1톤이 넘는 거대한 포식자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유타랍토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벨로시랩토르와 마찬가지로 유타랍토르는 무리를 지어 사냥했으며 자신보다 훨씬 큰 먹잇감도 협력해서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영화 속 주인공 자리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유타랍토르는 당시 생태계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16위. 마중가사우루스, 식인 공룡. 이 공룡은 유독 악명이 높았습니다. 화석 증거를 보면 마중가사우루스의 뼈에서 같은 종의 이빨 자국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 말은 곧 이 공룡이 자기 동족조차 공격하고 잡아먹었다는 뜻입니다. 몸 길이는 약 6m 정도로 가장 거대한 공룡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코 만만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환경에서는 분명한 지배자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마중가사우루스의 두개골이 매우 두꺼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른 포식자들과의 격렬한 싸움에서 강한 충격을 견디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체급은 중간 정도였지만 마중가사우루스는 매우 공격적이고 집요한 성향을 가진 위험한 포식자였습니다. 다른 공룡을 사냥할 때나 자신의 영역을 지킬 때나 이 공룡은 언제나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식인 습성과 강화된 두개골 구조 덕분에 당시를 대표하는 가장 독특하고 인상적인 공룡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5위 마푸사우루스, 무리 사냥의 달인. 이 거대한 육식 공룡은 몸 길이가 약 15m, 몸무게는 약 5톤에 달하는 당대 최고 수준의 포식자였습니다. 마푸사우루스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이 공룡이 무리를 지어 사냥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거대한 포식자들이 서너 마리씩 팀을 이뤄 하나의 먹잇감을 포위해 공격하는 장면을요. 그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화석 연구에 따르면 마푸사우루스는 실제로 집단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협력 사냥 전략 덕분에 다른 많은 육식 공룡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4위 크리올로포사우루스, 남극의 생존자. 이 공룡은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최초의 공룡 중 하나로 머리 위에 독특한 얼어붙은 빛 모양의 벼이 있어 얼음볕 도마뱀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올로포사우루스의 몸 길이는 약 6m 정도였고 머리 위에는 다른 공룡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눈에 띄는 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벼의 정확한 용도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종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다른 연구자들은 사회적 과시나 의사소통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이 공룡이 남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남극은 지금처럼 완전히 얼어붙은 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공룡에게는 살기 힘든 매우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올로포사우루스는 그 환경에 적응해 강인한 포식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다른 최상위 포식자들처럼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극한의 기후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이 공룡은 분명히 당시 생태계에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13위 바리오닉스 워커리, 강과 호수의 공포. 이 공룡의 몸 길이는 약 9m에 달했고 물고기를 잡아먹도록 진화한 최초의 수강류 공룡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둥이는 악어처럼 길고 좁았으며 커다란 발톱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조 덕분에 미끄러운 물고기를 사냥하는데 아주 유리했습니다. 바리오닉스는 단순히 물고기만 잡아먹는 공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환경에서는 분명한 최상위 포식자였고 물속과 육지를 넘나들며 사냥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은 물속에서 먹잇감을 붙잡고 순식간에 제압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교적 덜 알려진 공룡이었지만 영화 아이스 에이지 3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에 등장하면서 대중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12위 트루돈 포르모수스, 가장 똑똑한 공룡. 공룡들 중에서도 가장 뇌 대비 몸 크기 비율이 높은 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곧 이 공룡이 놀라울 만큼 똑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지능 덕분에 트루돈은 매우 효율적인 사냥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정확함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사냥을 했던 공룡이었습니다. 다른 공룡들이 아직 힘과 덩치에 의존하던 시기에 트루돈은 이미 빠른 반응 속도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사냥에 나섰던 겁니다. 이처럼 뛰어난 두뇌 덕분에 트루돈은 환경 변화에도 잘 적응했고 끊임없이 변하는 생태계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몸집과는 달리 그 머릿속에는 당시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뛰어난 지능이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11위 54kg짜리 설치류. 치코는 몸무게가 약 54kg에 달하는 설치류로 동물 세계에서는 꽤 유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치코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아이들과 나란히 앉아 TV를 볼 정도로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치코의 정체는 바로 카피바라입니다. 카피바라는 보통 온순한 성격으로 유명한 동물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대체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피바라는 위협을 느끼면 긁거나 물 수 있고 피부 사상균, 살모넬라균, 벼룩 같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면 조금 조심해야 할 동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카피바라는 비교적 차분하고 사람에게 공격적인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설치류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사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2. 바르바리 사자 강력했던 포식자. 바르바리 사자는 한때 북아프리카의 울창한 평원과 숲을 누비던 사자로 성체 수컷의 몸무게는 무려 270kg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의 사자들과 비교하면 체격 자체가 한 단계 위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사자들은 갈기 또한 매우 크고 풍성했으며 전체적인 체형이 훨씬 육중해서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강한 위압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자는 진짜 바르바리 사자가 아니라 그 후손으로 추정되는 개체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 원래의 바르바리 사자가 얼마나 더 크고 인상적인 존재였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만약 바르바리 사자가 멸종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들은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르바리 사자는 20세기 초반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보전과학자들은 남아있는 후손 개체를 찾아 이 종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위. 카스피 호랑이 사라진 거인. 카스피 호랑이는 한때 카스피해 일대를 지배하던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존재가 되었죠. 이 호랑이는 기록상 가장 큰 호랑이 중 하나로 심지어 시베리아 호랑이보다도 몸집이 더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체 수컷의 몸무게는 최대 약 250kg에 달했으며 이 거대한 포식자는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먹잇감을 상대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카스피 호랑이가 멸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사냥과 서식지 파괴였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이처럼 위험 있는 포식자를 서서히 몰아붙인 결과였던 셈입니다. 이 호랑이는 20세기 중반에 사라졌고 이는 인간의 개입이 자연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아무르 호랑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아무르 호랑이는 카스피 호랑이와 매우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무르 호랑이를 통해 카스피 호랑이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8위. 아무르 호랑이 위기에 처한 친척. 아무르 호랑이는 아직 멸종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소개한 카스피 호랑이의 매우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는 사라진 카스피 호랑이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르 호랑이는 근육질의 몸과 압도적인 체격을 가진 동물로 성체가 되면 곰과 나란히 서 있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카스피 호랑이가 얼마나 더 크고 위협적인 존재였을지 자연스럽게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르 호랑이 역시 현재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밀렵과 서식지 감소로 인해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보호 활동과 복원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전단체들과 연구자들은 충분한 지원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무르 호랑이가 다시 안정적인 개체 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7위. 서부 흑호불소. 비극적인 멸종. 이 종은 2015년에 공식적으로 멸종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처럼 거대한 생물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이 코뿔소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서부 흑코뿔소는 몸무게가 1톤이 넘었고 몸 길이는 최대 약 4m에 달했습니다. 결코 온순한 동물은 아니었으며 상당히 공격적이고 강인한 성향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이 종의 마지막 공식 목격 기록은 2009년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후 더 이상 확인된 개체는 없었습니다. 결국 2015년 이 코뿔소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이 거대한 동물이 멸종한 이유가 다름 아닌 뿔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더 큰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강력한 생물조차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궁극의 포식자. 렉스는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육지를 지배했던 최종 단계의 포식자였습니다. 몸 길이는 최대 약 12m,
몸무게는 약 9톤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룡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고 빠른 방향 전환과 순간적인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그 턱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물림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물리면 뼈까지 부서질 정도의 위력이었죠. 여기에 더해 티라노사우루스의 발바닥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두툼한 패드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거대한 포식자는 생각보다 조용히 움직일 수 있었고 원한다면 먹잇감에게 소리 없이 접근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5위, 스피노사우루스, 반수생의 괴물. 이 공룡은 몸 길이가 약 15m 이상, 몸무게는 무려 약 2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발견된 육식 공룡 가운데 가장 거대한 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스피노사우루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바로 반수생 생활 방식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육지를 지배했다면 스피노사우루스는 물과 육지를 동시에 지배한 존재였습니다. 이 공룡은 긴 악어 같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고 강이나 호수에서 물고기 같은 수중 생물을 사냥하는데 완벽하게 적응해 있었습니다. 즉 사냥터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등 위에 솟아있는 거대한 돔 모양의 뼈 구조 역시 스피노사우루스를 상징하는 특징입니다. 이 돛의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과시용이었을 가능성 혹은 체온 조절을 위한 구조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위, 벨로시랩토르. 작지만 치명적인 사냥꾼. 몸집만 보면 그리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공룡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공룡의 몸 길이는 약 2m, 몸무게는 약 15kg 정도로 비교적 작았습니다. 하지만 가볍고 빠른 몸,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지능을 갖춘 포식자였습니다. 벨로시랩토르는 단독으로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룡의 진짜 무기는 바로 무리 사냥이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협력해 자신들보다 훨씬 큰 먹잇감을 차근차근 몰아붙이는 방식이었죠. 특히 뒷발에 달린 커다란 낫 모양의 발톱은 벨로시랩토르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이 발톱으로 먹잇감을 깊게 긁거나 찔러 치명상을 입힌 뒤 피를 흘리게 만들어 서서히 쓰러뜨렸습니다. 이 공룡은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전략과 협동을 활용하는 아주 계산적인 사냥꾼이었습니다. 3위, 태즈메이니아 호랑이, 미스터리한 생물. 이 동물은 1986년에 공식적으로 멸종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수많은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논란을 동시에 남기고 있습니다. 태즈메이니아 호랑이는 꼬리가 곧게 뻗어 있고 관절처럼 꺾이지 않으며 등에는 15에서 20개의 짙은 줄무늬가 나 있는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대류 육식동물입니다. 즉, 호랑이나 사자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 아니라 캥거루나 코알라와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에서 본다면 황갈색에서 모래색에 가까운 털과 등을 따라 이어진 줄무늬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동물의 가장 충격적인 특징은 바로 턱입니다. 입을 무려 약 80도까지 벌릴 수 있었는데 이는 포유류 중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구조였습니다. 다행히 실제로 태즈메이니아 호랑이는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고 사람을 가능한 한 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태즈메이니아 호랑이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익스팅션, 즉 멸종 복원 기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틸라신의 DNA를 보존해 두었고 이론적으로는 복제나 유전자 공학을 통해 이종을 되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에는 윤리적인 논쟁도 뒤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생물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멸종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단지 사람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2위, 집안의 기묘한 반려동물. 태즈메이니아 호랑이가 아니라 하이에나입니다. 틸라신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것도 충분히 이상한데 하이에나를 집안에서 키운다고요? 틸라신은 강력한 포식자였고 우리에 갇혀 있었지만 이 하이에나는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마치 평범한 반려동물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어려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몸집이 커진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이 하이에나는 제법 귀여워 보이기도 합니다. 야생동물이 이렇게 가정집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모습은 마치 자연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을 거실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냥 밥만 챙겨주고 조용히 보내주기만 하면 의외로 얌전한 손님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1위, 하이에나와 인간, 믿기 힘든 관계. 이 영상에 담긴 장면들은 보고도 쉽게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간이 야생동물과 어디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솔직히 말해서 야생에서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다면 이 동물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이에나의 웃음소리는 섬뜩하고 절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 하이에나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먹이를 물어 하이에나에게 먹여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놀랍고 흥미롭지만 동시에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합니다. 그 모습은 그가 하이에나들의 신뢰를 완전히 얻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지 않을 수는 없죠. 하이에나가 영적인 의미를 지닌 동물로 여겨지기도 하며 악령을 쫓아주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자비한 청소부 같은 이미지와 달리 하이에나는 실제로 사회성이 강하고 장난기 있는 면모도 가진 동물입니다.